환경영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본영화제는 환경을 화두로 삼는 테마 영화제로서 2004년 처음 관객을 맞이한 이후 매년 세계 각국의 우수한 환경영화 50에서 100여 편 이상을 발굴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슬람 무장단체 IS에 맞서는 시민 저널리스트들의 이야기가 개막작으로 채택되는 등 환경의 범위를 인권의 영역까지 넓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받은 분야는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를 다룬 영화와 탈핵 문제를 다룬 영화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미세먼지와 노후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개발이란 명목 아래 뒷전으로 밀린 환경을 다시 인간의 삶 속으로 끌고 들어와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지난 24일 막 내린 서울환경영화제가 가지는 의미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탈핵,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봅니다. (5월 26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 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최악의 미세먼지와 식수원을 위협하는 녹조라떼.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질에 대한 체감이 높은 요즘인데요. 환경 이슈가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현 기자는 계속 옆에 계시고 있고요. 맹수진 서울환경영화제 프로그래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신지혜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은 서울에서 크고 작은 영화제가 열리고 있고 또 요즘엔 진짜 영화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영화제를 가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영화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다뤄보자 하는 서울 환경영화제 14회째를 맞았더라고요. 이 영화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환경영화제는 2004년 1회 시작해서요. 예. 올해로 벌써 14회째 이어져 오고 있는 국내 유일의 환경영화제입니다. 예. 2002년에 저희 이제 환경재단 최열 대표님이 이제 스위스에 가서 좀 세계인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문화 21세기라고 하는 시대가 그러니까 문화와 환경의 시대이니만큼 문화를 통한 환경운동을 시작하겠다라고 네. 이제 세계인들과 약속을 하고 이제 시작이 됐고요. 정말 그 동안 거의 세계 3대 환경영화제도 성장해 올 만큼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예, 세계 3대 환경영화제였군요. 네. 그 개막식에 제가 갔었던 거군요. 예. 근데 개막식이 굉장히 성대하게 진행됐어요. 지금 보니까 거기 삼성 ECC홀인가요? 거기 한 700석 되는데 거기 꽉 찼더라고요. 네, 많은 네. 분들이 오셨는데 그날이 5.18 민주화운동 맞습니다. 기념식이었음에도 예.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단 지금 이 영화제가 추구하고 있는 점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일단 환경운동 또는 환경영화 이렇게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산업화 시대에 좀 예. 자연 파괴, 예. 자연 보호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예. 당연히 그러니까 기후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해양 오염이라든지 멸종의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환경영화제가 항상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요. 예. 그러나 지금 사회 전체 자체가 워낙 이제 좀 과거의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많은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더 환경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더 폭넓게 아울러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환경, 그러니까 문화,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환경들, 그 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다 포함하고자 합니다. 지금 환경의 의미가 확장이 됐군요. 네네. 이 세계 환경영화제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런지 개막작을 보면서 제가 참 의아했었어요. 유령의 도시라고 하는 개막작이었는데 이 작품이 IS 문제를 다룬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IS 문제도 환경영화제 안에서 다룰까? 그랬는데 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된 거죠?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음 침공은 어디라는 영화를 개막작으로 그렇죠. 선정을 했고 그때도 비슷한 질문들을 받아서 이게 환경영화제 컨셉하고 맞아요? 예.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 무생명들의 평화와 공존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환경영화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예. 일단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 거기에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예.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블랙리스트 파동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인간이 인간으로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최소한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자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좀 억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IS 치하 시리아의 그 라카라고 하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표현의 자유 억압들 그리고 그런 자유의 억압에 맞서서 정말 아주 일반 시민들이 대학생 뭐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언론가들이 아니라 이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삶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숨을 건 노력들을 알리는 것이 정말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영화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화를 통해서 영화 예술을 통해서 저희가 환경운동을 해나간다라고 했을 때 일단 문화의 어떤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견지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어워드를 그 자리에서 하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일단 일단 모두의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우리 김대현 기자님은 환경영화제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셨나 봐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예. 이화여대에서 하는 줄 알았으면 가볼 뻔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 영화제에서 특별히 추천해 주시고 싶은 영화가 있으시다면서요. 지금도 좀 계속 상영을 시키고 싶은 영화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저희가 좀 중요한 키워드 한 3가지를 잡아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탈핵, 그 또 하나는 기후변화, 예. 세 번째는 새로운 환경운동을 위하여 앞으로 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도 출범을 했고 기존의 환경운동들 진영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예. 저희 서울환경영화제도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좀 새 정부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좀 가장 지금 현재 환경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좀 의식적으로 이 3가지 키워드를 잡았고 예. 그에 맞춰서 이 기후변화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로 종말의 시대라는 영화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예. 일단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러니까 일반인, 그러니까 어떤 뭐 흔히 기후변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뭐 진보 진영 또는 좌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화의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사실 미국 국방성에서 펜타곤에서 이 기후변화가 미국의 어떤 그 정치적인 안정성까지 해칠 수 있다라는 아주 절박한 문제의식하에 국방성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후변화의 위기가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는 영화고 그래서 정말 이 영화는 좀 세종시에서 함께 좀 다 같이 보셨으면 하는 좀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빼앗긴 고향 후쿠시마 이거는 원전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탈핵 관련된 영화인데 한국이 사실 뭐 30% 이상 이제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여전히 계속 이제 더 만들겠다라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에요. 그렇죠. 생각만 해보면. 예. 근데 이 빼앗긴 고향 후쿠시마라고 하는 영화는 이제 뭐 2011년 그 일본 동부 지진 이후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이치 원전 폭발 이후에 이제 피난을 갔죠.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아주 작은 마을, 정말 자연과 어울려 살던 마을 사람들도 정부의 말을 믿고 이제 일단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 2년 후면 돌아올 수 있어라고 얘기했지만 돌아올 수 없었고 결국 삶은 다 파괴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한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카메라들이 현장에 있었지만 지금 다 떠나고 다 마치 해결된 것처럼 잊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주민들, 이젠 난민이 되어버린 이 주민들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서 이것이 결코 끝난 과거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는 영화여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4대강과 관련된 영화도 프로그램 중에 있었던 걸로 제가 제가 기억합니다. 올해는 4대강에 관련된 영화는 올해는 없습니다. 빠졌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탈핵과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삶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녹색당은 사실은 탈핵이라든가 뭐 미세먼지라든가 4대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곳 아닙니까? 네, 사실은 잘 아시네요. 그래서 저도 녹색당을 굉장히 참 좋아하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정당인지 환경단체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네, 저희 지난번 총선 때 후보를 냈고 창당한 지 5년 됐고 당원이 1만 명인 정당인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밖에 나가면 일반 시민분들이 뭐 하는 데입니까? 혹시 국민의당이십니까? 저희가 녹색이다. 녹색 옷을 입고 있으시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한국에서 생태 뭐 환경, 민주주의, 뭐 소수자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루면서 전 세계 90여 개의 다른 녹색당들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전 세계 유일의 네트워킹 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녹색당에서 특히 4대강의 재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던데. 네.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4대강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국민 대사기극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그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하셨던 4대강 사업이 이행된다면 이루어질 모든 것들이 다 안 됐거든요. 예. 예를 들어 가뭄을 막겠다 했는데 지금 벌써 봄 가뭄이 벌써부터 왔고, 그렇죠. 뭐 수질이 개선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녹조가 많아지고 예. 이런 것이 어떻게 사업 22조나 들인 국가 사업으로 될 수 있었는지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 찬동했었던 전문가들 예. 이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감사를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번이 4차 감사라고 4차 감사잖아요. 예. 그만큼 더 꼼꼼히 그리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게 잘 이행해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수문을 열었습니다만 잠깐 일시 개방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일시 개방에서 넘어가서 아예 그 문을 전면 개방하고 예. 원래 4대강이 흘렀던 것처럼 물이 흘러야 할 것을 지금 녹색당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지금 보를 그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더 비용이 절약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네, 계시던데 맞습니다. 녹색당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주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주장하고 왜냐하면 계시는 거고요? 수위를 한다고 이제 문을 개방했다 닫았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원래 강이 흐르던 것처럼 이제 보를 개방하면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네. 그 굉장히 그 환경 문제에 대한 공약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미세먼지 공약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상 안철수 후보 쪽에서 뭐 이상한 타워 얘기를 하셨다가 조금 주춤해지는 그런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봤는데 네네. 그 앞으로 이 환경 공약에 대한 그 어떤 중대성이랄지 그리고 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 공약에 대한 어떤 뭐 성취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환경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뭐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환경 문제에서 빚어지는 사건 사고들에 대한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강화돼야 하고 네. 또 중요하게 치부돼야 할 거라고 중요하게 처리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미세먼지 관련된 정부 대책을 이미 내놨습니다. 그래서 네. 기준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영유아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적정 기준치를 정하고 그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 제재하겠다. 예. 뭐 이런 류의 이제 정책을 내놨는데 전 다만 이제 이 미세먼지가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규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 되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대체로 미세먼지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접하게 되는데 예컨대 뭐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에 의해서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배기가스라든가 아니면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가 화력발전소. 예. 근데 그거를 다 토탈을 해도 예. 전체 100%가 차지지 않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확히 정부 당국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먼저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 예, 예. 그 다음에 대책이 수반되는 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먼저 규명해야 할 부분은 저는 뭐 그래서 이제 원인 규명이 먼저다. 그리고 그다음 그에 따른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근데 그 원인 규명이 되기 전에 이미 대책부터 나와서는 안 된다. 나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현실론이 많이 반영된 것 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원전 제로의 시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모든 원전을 지금 멈춘다 그러면 아마 전기를 끊어야 될 겁니다. 그럼 그래요? 예, 아마 원시 사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 차지하는 발전 설비 전체 전기 생산량은 한 30%가 남짓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걸 끊으면 왜 전기가 다 차단되느냐?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블랙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전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그 진일보한, 그러니까 과학을 무조건 터부시하는 것보다는 발전된 과학의 모델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뭐 어디 해외에 판 적도 있는데 예. 이 소형 원자로는 예컨대 5만 10만 단위의 소도시에 그 위험을 최소화해서 그 대신 전기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해외에 지금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한번 그런 실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컨대 뭐 울릉도나 아니면 이런 그 소도시에서 안전성이 조금 더 보강돼 있고 발전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모델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전향적으로 모든 것을 다 예컨대 없앤다. 뭐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도 물론 희망 섞인 얘기지만 현실과 접점을 좀 찾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확실히 탈원전을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그 우리 김대영 기자가 잘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현실적인 대안들로서 원전을 좀 줄여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신재 그 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국 그 대통령 후보상 유일하게 최초로 탈핵을 선언한 대통령인데요. 아주 진일보했죠. 그리고 아주 지지하고 싶은 정책이죠. 근데 다만 2060년까지 그러니까요. 차츰적으로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녹색당의 입장에서 조금 더 빨리 서둘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아까 김대영 기자님께서 우리 원전 다 없으면 그 블랙아웃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당장 끊으면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위험한 한국 사회에 위험한 원전을 폐기하는 것이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야 될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일 첫 번째는 월성 1호기 같은 거. 네, 월성 예. 1호기 같은 노후 원전 같은 건 당연히 이제 폐쇄돼야 마땅하고요. 지금 예.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2060년 전까지 뭐 녹색당은 203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뭐 그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뭐 가스 뭐 LPG, 예, LNG, 뭐, 가스를 쓰는 그런 정책들을 그런 화력 발전소를 예. 많이 만들어야 되고. 네, 예. 그런 재생에너지들을 좀 많이 써서 꼭 원전에 우리가 기대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회로 좀 거듭나길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소형 원자로 말씀하셨는데요. 소형 원자로가 있어도 폐기물이 제일 폐기물이 문제죠. 나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예. 그걸 처리하려면 똑같이 1만 년이 걸립니다. 예. 그만한 1만 년을 처리해야 되는 핵 폐기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소형 원자로를 계속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 후 세대들에게 필요한 깨끗한 에너지를 개발할 것인지는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선택인 거죠. 그런데 사실 원전을 줄여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더 사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사회가 뭐 발전한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에너지는 계속 더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원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안을 빼고 더 에너지를 갖다 쓸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에너지를 더 쓰지 말자. 더 이상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욕심을 버리자 이런 주장들도 있던데 신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축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저희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량이 전체의 한 19%밖에 안 됩니다. 예. 한 51%가 산업용 전기에 쓰이고 그렇죠. 있는데요. 이 산업용 전기가 많이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서 예. 전기값이 싼 거예요. 예. 전기값이 싸면 공장에서 전기를 펑펑 펑펑 쓰죠. 쓰겠죠. 예. 근데 만약에 전기값이 비싸지면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도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공장을 돌린다는 겁니다. 예. 일본에 있는 공장과 한국에 있는 공장의 그 전기 효율성을 대비해 봤었을 때 한국이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더 높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왜 효율적인 공장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느냐? 왜 전기세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개인 가구당 내야 되는 전기세가 한 3,000원, 1년에 네. 한 3,000원 정도 더 내면 된다고 해요. 아하. 나머지는 지금 기업들에게 되고 있는 보조금 예. 같은 것들을 없앤다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일반 가정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거의 없는 거예요. 예. 사실 돈을 많이 내지 않고도 사회에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일정 부분을 한다는 전제하에 예. 옳은 말씀인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체질은 이를테면 중화공업, 그러니까 굵직한 산업 위주로 발달해 왔고 또 거기서 그 파생돼서 생산되는 것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구조로 대한민국이 이 성장을 읽어왔고 예. 오늘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체제죠. 많이 쓸 수밖에 예. 없는 체제. 그래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이 산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어떤 이런 그 형태로 진행돼 왔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할 것이냐, 줄일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일도 양단의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접근이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서 2060년도에 예컨대 탈원전을 했다 쳐봐요. 예. 그러면 예컨대 전 세계가
원자로나 어떤 그 원자력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그 진일보한 어떤 기술적 발전을 이뤄내는 것을 그럼 우리가 추구하지 않을 것이냐. 아하. 뭐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녹색의 바탕을 둔 정책은 중요하지만 기존의 그 현실과의 타협점을 찾는 것 또한 이 시민단체나 아니면 녹색당의 입장에서의 그 어떤 시민적인 호응을 얻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맹수진 프로그래머께서는 이 잃어버린 빼앗긴 고향 후쿠시마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 노후 원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회에? 그렇죠. 물론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이 해결 답을 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더 치밀한 어떤 논의들은 지금 이렇게 두 분께서 하시는 것처럼 보다 좀 전문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또는 예술 문화의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어떤 문제 제기, 과연 생각해 보자라는 어떤 이제 그런 단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 올해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작품 가운데 한국 감독님 작품이 있는데 다른 세계라고 하는 작품이 다른 있어요. 세계? 예. 근데 이 영화 보시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평소에 사회 의식 뭐 이런 거 별로 없이 그냥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제 생각 없던 이 대학생 감독이고 이제 이 동료들이 그냥 자전거로 동북아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뭐 이제 대만에도 가게 되고 오키나와에도 가게 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대만에서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게 사실 대만에서도 그런 어떤 그 효율성이 때문에 이제 완성을 눈앞에 뒀던 원전을 거의 완공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대로 그냥 폐기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런 현장들을 이제 목격을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바로 다 지어놓고 그것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을까? 과연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어떤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좀 더 더 치밀하게 더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그 두 개가 꼭 선택의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지금 신고리 5호, 6호기가 건설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을 공약에 내세웠고 또 착공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의 설계도 중단하는 것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는 그런 정부의 선택, 그 어떤 그 뭐 앞으로의 어떤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일단 이 부분은 그 탈원전 자체가 친환경으로 이어지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하지 왜 이유가 없겠죠. 다만, 아니 지금 뭐 한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수원은 이제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이 발전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이득으로 운영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일반 대중과 여론이겠죠. 우리가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탄력이랑 동력은 다 일반 대중이 얼마나 지지를 하고 있느냐, 이 정책을 밀어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한수원의 주장은 아주 소수의 주장일 수밖에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실과의 타협점이 중요하다. 이거 어떤 기관의 어떤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존립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현실을 생활을 영위하면서 어떻게 이 타협점을 중간에서 마련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그 우리 맹수진 프로그래머님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질문해도 됩니까? 네. 제가 그 프로그래머님이 나오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했었는데 뭐 그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농담하신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 환경이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재작년에 한 1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환경이 이제 오염이 되면 그러면 그 오염을 반드시 책임지게 하는 그런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에 합당한 그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제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물론 가보진 않았지만 영화제에도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독려해서 결국 이게 교육에서 시작돼서 어릴 적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게 더 중요한데 이번에 한 장소가 이화여대 아니었습니까? 아이들의 그 참여도가 높았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미래 세대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반 관객분들께도 이제 오픈을 하지만 저희가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시네마 그린틴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초, 중, 고 청소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항상 굉장히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맞아요. 학교. 그렇게 해서 많은 영화들을 무료로 보여드리고 또 오셔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다른 행사들, 체험 행사들, 환경교육 관련된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좀 독려를 하는데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개막식 삼성홀이 700석 규모인데 그 관들을 거의 그득그득 채워주실 만큼 어떤 참여율이 매우 높아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들, 모멘텀들을 저희가 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내년에 한번 꼭 참석해보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참석을 좀. 저도 이제 개막식만 참석하고 이 영화들을 갖다 보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일단 저는 개막식에서 제일 인상적인 시간이 블랙리스트 어워드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영화 변호인이 막 상을 받고 그리고 권혜여 선배가 거기서 또 시상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환경영화에서 왜 블랙리스트 어워드를 시상하느냐. 저도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일부는 좀 풀렸어요. 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확장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자, 인권, 이 블랙리스트, 뭐 이 부분을 개막식의 가장 하이라이트에 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 환경영화제 초청받는 많은 감독님들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고. 맞아요. 뭐 이거는 저도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영화를 한다는, 그러니까 문화 예술을 한다는 분들 정말 아주 작은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어떤 해야 될 일들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검열의 어떤 리스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 서울 환경영화제는 환경운동을 지향하고 환경에 관련된 시민교육을 지향을 하지만 그걸 뭘 통해서 하냐면 바로 영화라는 예술 매체를 통해서 지향을 하는데 근데 그런 무언가를 만들까, 무엇을 만들까, 이걸 내가 만들어 놓고 어디서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영화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이유로 극장 개봉해서 할 수 없는 영화들, 그러니까 일반 어떤 상업 영화의 장속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다양한 의견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꼭 지지하는 영화들뿐만 아니라 논쟁이 필요하다면 저는 다른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초청을 하는데 그런 영화들이 다 같이 공개가 되고 토론 붙여져서 그 하나의 이야기들, 담론들을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사실은 이런 블랙리스트 거치면서 영화인들이,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좀 상징적으로 털고 가자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어떤 구세대의 어떤 유물들은 조금 이제 과거로 보내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자였고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준비하려던 이벤트는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참 재밌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제가 추정을 해봤던 게 트로피를 만들지 않으셨더라고요. 트로피는 도안만 있지 만들지 않으시고 도안을 증정하는 그런 만행을 막 이렇게 저지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블랙리스트 어워드를 보면서 그렇게 영화제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상징적으로 이번 상징적인 개막식을 저희 영화제 공간도 이화여대로 옮겼잖아요. 작년까지는 이제 광화문 쪽에서 했었는데 이화여대도 어쨌든 이런 어떤 사건들, 그렇죠. 이화여대 투쟁이 없었더라면 그렇죠. 게다가 불꽃 촛불의 혁명도 없었고 저희 영화제 기간에 또 새로운 총장님이 또 이렇게 선출되셨더라고요. 그때 선출을 하고 있었죠. 여러모로 어떤 새로운 계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영화, 새로운 환경 이런 모든 어떤 좀 나름의 이유들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영화제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환경 영화제에서도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지금까지 수면 밑에서 잠잠했지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니까 다시 그 이름만큼 잘 활동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있습니다. 인권위원장부터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 굉장히 힘드셨죠.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인권을 신장시키는 일을 좀 가로막는 그런 정책들을 갖다 좀 펼칠 때마다 굉장히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뭐 현장에서 힘든 일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현장 활동가분들이 예를 들어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밀양 그때 원전에서 밀양에서. 할매들과 함께 뭐 투쟁하고 현장에서 싸워 나갔는데 그때마다 국가 그 인권위원회에서 나오시긴 나오시는데
별다른 발언력도 없으시고 이렇게 보시다가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도 안타깝고 이제 저희도 안타깝고 사실상 발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인권위원회라는 그 이름에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 밀양에서도 그랬죠. 아직까지도 강정에서 그러고 있죠. 아직도 강정에서는 뭐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막 소송을 벌여서 뭐 수천만 원들을 갖다 막 뜯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좀 막아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맹수진 프로그래머께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난 이 영화는 꼭 한번 권해주고 싶다. 그런 작품이 있다면 어떤 영화를 권해주고 싶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종말의 시대는 꼭 한번 좀 종말의 시대. 이게 4대 그렇죠. 미세먼지 기후변화. 관련된 그런 그렇죠. 영화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근데 그 종말의 시대에는 네. 가장 핵심적으로 뭘 찍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기후 변화의 문제는 결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국방성에서, 현상적인 하다못해 IS의 문제라도 그러니까 테러, 국제 분쟁, 난민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그 이면에 기후 변화가 매우 중요한 있다. 기능들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예.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어떤 그 정말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추천해주고 싶으신 영화가 예, 그리고 뭐 같은 맥락인데 역시 미세먼지 계속 예.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는 아주 그 기후 변화의 문제가 바로 이 미세먼지를 통해서 이제 일상의 문제도 체감을 하게 된 것 맞습니다. 같아요. 과거에는 기후 변화랑 나랑 무슨 상관일까? 막 이렇게 약간은 좀 피상적인 느낌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좀 그런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석탄재 속 오하이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예, 석탄재 속 오하이오. 석탄재 속의 예. 오하이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오하이오의 어떤 그 채셔라고 하는 지방에서 사실 이제 세계 최대 화력 발전소가 그 지역에 있더라고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화력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한 10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카메라가 계속 따라가는 굉장히 오랫동안 촬영한 영화인데 결국은 뭐 사실 후쿠시마처럼 그 빼앗긴 고향 후쿠시마처럼 이 석탄채소 오하이오에서의 그 마을도 결국은 폐허가 돼버린 거죠. 그런 것들을 분명한 어떤 실제적인 사례들을 다큐멘터리들이 보여주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작품들, 이런 현실들은 분명히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어떤 문재인 정부의 좀 새로운 전향적인 환경 정책을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화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제 아들이 5살인데 네. 아침에 엄마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미세먼지를 체크를 해요. 그러게요. 5살인데. 왜냐면 얘는 밖에서 너무너무 나가 뛰어놀고 싶거든요. 근데 엄마는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래. 오늘 나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아침에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를 해요. 이렇게 그 휴대폰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은데 뛰어놀다면 내가 아플 수 있다고 해서 못 나가게 하니까. 우리 신지혜 씨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놓고 유일무이하게 활동하고 있는 녹색당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탈핵 공약을 가장 처음으로 내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공약을 정확하게 이행했으면 좋겠고요. 녹색당도 대통령 후보가 있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못 냈었습니다. 이번에 못 냈지만 예. 저번에 탈핵 얘기를 했던 후보가 있었는데 네. 최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요. 대통령 후보로서요. 예, 대통령 후보로서.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냈었던 공약들을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게 첫 번째고. 네, 특히 지난번에 그 후보로 나오셨을 때 정책 협약을 하셨는데 예. 당선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이제 국민 탈핵위원회를 만드시겠다고 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거를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월성 1호기를 빨리 폐쇄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게 제 마음이고요. 예. 지금까지 그 내각 구성하는데 많은 이제 지지와 응원을 얻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환경부 장관 이렇게 잘 임명해 주셔서 실제로 한국의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몇십 년 이후를 내다보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장관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만 잘 뽑으면 문제가 해결됐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이제 내각에서 중요한 자리에 그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4대강과 4대강이래요. 녹색당하고
특히나 4대강 문제라든가 탈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정책 공조를 갖다 좀 하면 어떨까? 네, 얼마 전에 녹색당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들을 좀 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리를 하자.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점차 폐쇄하고 뭐 이런 공약들을 냈는데 그런 것들 함께 정책들 들여다보면서 공약 연대, 정책 연대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녹색당이 주장하고 있는 4대강의 보호 완전 철거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2030년까지 완전히 탈원전, 그러니까 원전이 없는 대한민국 이런 걸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주장 어떤 면에서는 과격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완성시키고 진행해 나가는 데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김 기자님한테 발언권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4대강 관련돼서 네. 한 말씀, 치수 사업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발달하는 도시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이 정부 혹은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오랜 숙제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4대강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특수하게 치수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매년 입는 홍수 피해라든가 아니면 홍수가 아니면 그 반대로 갈수기에 갈수 피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피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수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 그러나 치수를 친환경적인 접근을 통한 치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야지 많은 대중들에게 녹색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다시 한번 녹색당을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아까 말씀하신 석탄재 속의 OIO였나요? 예. OIO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탄광이 많아요. 예. 탄광이 많기 때문에 그 일대가 OIO 주변이 중공업이 발달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자동차 산업도 많이 했었고 중공업은 에너지가 많이 더 했죠. 필요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고. 그런데 네. 그 일대가 이른바 러스트벨트로 이렇게 묶여서 이제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치부를 하게 된 게 제대로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낙후되면서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뭘로 이어졌냐? 그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트럼프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런 친환경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지도자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4대강 문제에서부터 갑자기 트럼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여러모로 이번 국제 환경 영화제가 문화라고 하는 그런 틀거리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게 이슈와 숙제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후변화의 문제를 이제는 정말 안보의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 환경영화제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시면서 바람이 있다면 또 한 가지만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환경영화제 안 오셨던 분들이 안 오시고요. 일단 환경영화제 그럼 뭔가 다른 영화제들보다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한번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많은 걸 얻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 한 번에 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좀 한번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다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정말 알겠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어떤 삶의 문제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경영화제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늘 한번 올려다 보셨습니까? 마치 가을 하늘처럼 푸르고 청량한 하늘이 참으로 오랜만에 맨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미세먼지를 싹 몰고 가서요. 공기도 맑았고 시정도 무려 20km 이상 트여서 먼 산도 선명하게 보였죠. 그래서 전 제 눈이 갑자기 좋아진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없이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숨을 쉬어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하늘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지 하는 다짐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누셨을 겁니다. 저는 언론은 진실을 가려서 부역해 보이는 것들을 걷어내는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푸른 하늘을 잘 지켜주는 바람처럼 때로는 모질지라도 제 역할을 다하는 품격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월 26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 시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